네, 4시가 되어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 네, 충분히 이렇게 쉬셨을까요? 그 질문이 채팅창에 하나 먼저 좀 올라온 게 있어서 채팅창에 질문을 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그 어 질의응답을요. 그 손을 직 그 이 채 뭐죠? 줌에 그 손들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손들기 기능으로 활용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 주셔도 되는데, 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시면 직접 그냥 이렇게 좀 발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그 손들기 기능을 사용 안 하시거나 채팅창이 아닌 경우에 직접 발언을 하시게 되면 제가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꼭 어떤 식으로건 표현을 좀 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질문 남겨 주신 신현민 님께서 혹시 직접, 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데 직접 발언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린 신현민입니다. 어, 저는 갈무리에서 나오기 전에 책세상에서 나온 거를 먼저 읽고, 이제 읽어야지 하면서 미뤄두다가 강연이 열린다고 해서 왔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번에 강연의 제목인 역사를 큐어링할 때만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앞부분에 이론이 정립이 될 때는 뭔가 퀴어 같은 것에 초점이 조금 맞춰져 있는 것 같다가 뒷부분에 이제 여성이 배제되고 난 다음에 남은 남자들, 이 청년 담론을 통해서 동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퀴어함이라는 것이 약간 소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먼저 하나 한 분씩 말씀드릴까요? 네. 저기 어떻게 할까요? 이어서 네. 질문 없으시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냥 바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네네. 신야민 선생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에 요거를 간략하게 제시를 드릴까 하다가 고민은 했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에서도 논의하고 있지만 퀴어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정체성을 본질화하지 않으면서 역사적으로 구성되면서도 또 이른바 물질성을 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정체성을 통해서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역사적이고 또 우연적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복잡한 일종의 교란과 투쟁의 과정으로 연구하는 방법의 총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에서도 이제 이른바 LGBT 당사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그런 퀴어링이라고 하는 게 맞물리는 지점들도 있지만 또 같지 않은 것처럼 이제 퀴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성적 소수의 정체성으로만 온전히 환원되는 거는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체성을 본질화하지 않으면서 그 역사성 속에서 또 계속해서 갈등하고 충돌하지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상대주의나 또는 다 만들어진 것이라던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물질성과 역사적 규정성 속에서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책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청년은 청년으로만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이렇게 분리될 수 없고 사실 그 안에 다양한 인종, 지역 또 연령 특히 이제 청년 담론이 구축되는 과정에서는 세대, 계급, 그다음에 사는 지역, 교육받은 정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동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적인 배치, 인종적 위계 같은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역학 전체들을 어떤 역사성 속에서 바라보는 것을 역사를 퀴어링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과 감사합니다. 응답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발언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을 지금 호칭을 고민하다가 그냥 선생님으로 그 통칭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부터는 여기 이제 발언하시는 분들도 제가 네, 선생님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수미 선생님이 긴 감상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직접 발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고, 네. 네. 여기 화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영화 선생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좋은 글 계속 이제 엿듣고 읽고 있었는데요.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에서 썼던 것처럼, 저는 이제 지금은 직접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학위 과정에서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인들의 사실 이게 국내 디아스포라를 연구를 했었고, 이제 인류학자니까 이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면서 사실 이제 저의 애초의 관심도 탈식민주의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우여곡절, 그러니까 사실 한 3대, 4대, 거기는 이제 1900년대부터 이민이 시작되고 사실 그게 일본에 합병된 직후부터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저는 그거 이제 저의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 완전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강의 들으면서 너무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반갑기도 하고 이게 또 각자 뭐 방금 이제 남방하고 조선을 비교를 하셨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사실 오키나와는 조선 이후보다 이전에 이제 식민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일단 말하자면은 지금은 국가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리고 중간에 또 패전 이후에 일본의 이제 미군정에게 이제 양도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복잡다단하게 이 정체성 식민 지배 과정과 탈식민 운동이랄지 저항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이어져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조선인 지식인들의 열망, 우리도 이런 선진화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피식민 주체 중에서도 우리 더 나은 주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지금의 민족주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말하자면 친일파스러운 이제 굉장히 이제 모순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민족주의적인 틀로 해석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 그게 뭐 아까 대만도 마찬가지고 오키나와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사실 다수의 특히나 이게 이제 선진화, 근대화하고 연결이 되면서 더 나은 인간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1인분의 100%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일본인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댓글에도 썼지만 아까 좋은 일본인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너무 그게 확 와닿았던 게 이제 제가 여기 댓글에 쓴 1930년대, 40년대 이제 전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최소한 오사카에서는 한 세대가 지난 거거든요. 이민을 1900년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적으로 일본에 정착한 소위 말 엘리트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일본인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안 해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구여성, 신여성 여기서 이제 젠더 구분을 하셨지만 이제 거긴 계급 문제로 나타나는 게 교육 수준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화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도 바꾸지 못하고 이름도 오키나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막 돼지를 먹고 내장을 먹고 막 이상한 데서 살고 오키나와 민요 부르고 이게 너무 이제 저런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인이 되는 걸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풍속 개선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목표가 그러니까 풍속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오키나와 풍속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름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풍속도 바꾸고 노래도 버리고 그리고 목표는 립바나 니혼진이라고 하는 멋진 일본, 근사한 일본인이 되는 거, 근사한 오사카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오키나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속들이 엄청나게 많이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동원 체제로 가면서 정말로 오키나와인으로서 내가 자랑스러운 일본인이 되기 때문에 더 앞장서서 참전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카미카제라든지 그러니까 전투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에피소드 같은 걸 보면 이제 막 그때도 막 군함 타고 나가잖아요. 출정식 하면 막 사람들 깃발 들고 나가는데 누가 사투리를 듣고 이제 일본인이 저거 류큐진이네, 뭐 이런 류큐인이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야 이 말하면 대일본국의 전사에게 류큐인이라는 모욕적인 저길 쓰다가 주먹 다짐을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일제 시대가
그러니까 그 패전하고 나서 이제 미군정에 양도되고 나서 진짜 우리가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우리를 버린단 말입니까라고 하는 피를 토하는 그런 이제 어떤 발표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말이 많아졌는데 실제로 그런 그 각각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조선의 전시동원 체제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너무 지금 상세하게 연구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다른 피식민지나 일본 제국 안에 있었던 이 피식민 주체들의 연구를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은 풍부한 얘기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 반가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이거는 약간 이제 책 광고인데 제가 나중에 링크에 올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지도 교수님이 최근에 책은 나온 지 좀 됐지만 그 로보사피엔스 제페니쿠스라는 책을 제가 그러니까 번역본이 나왔고 제가 해설을 썼는데 여기서도 하는 얘기가 그 역사적 연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로봇 공학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게 막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고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총동원 시대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익찬가족 야마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전시 문건하고 지금의 뭐 아베 정권에서 했던 이노베이션 25 이런 게 얼마나 비슷하게 그 말하자면 닮아 있는가. 기존의 어떤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체계를 그대로 따르면서 성역한에 답습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 이제 오늘 얘기 권명호 선생님 그 강연에 제가 살짝 묻어가려고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실제로 이런 이제 민족지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런 연구를 한 게 마침 또 번역본이 나와서 이제 물론 번역본이 안 나 다카라스카라고 하는 연구에서도 전시동원 체제가 나오거든요. 이제 공연 예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용됐는지 그래서 이제 조금 소개도 드리고자 해서 이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게 들려주셨지만 연결되는 얘기들이어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책 링크도 남겨주시면 네, 참고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권명환 선생님 혹시 뭐 뾰족한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뭐 혹시 응답하실 것이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조승혜 선생님, 저도 페북에서 뵙다가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 오키나와 연구와 비교의 관점에 대해서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이제 오키나와 연구도 워낙 많이 축적돼 있어서 또 그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일본에서 이 총동원 체제 연구나 또는 남방 연구가 이제 새롭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좀 조사하면서 흥미로웠던 게 이제 그 기존에 오키나와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른바 제국을 통한 이동이죠. 그러니까 오키나와인들이 그 남방에 사실은 동원된 거잖아요. 이렇게 동원돼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실은 일본 내에서는 피식민자였지만 남방에 가서 이제 식민자로서 일종의 개척단의 일원이 되면서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패전 후에 오키나와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른바 일본의 이제 자랑스러운 일본의 일원으로서의 오키나와 만들기라고 하는 그 논리와 정책과 체제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그러면 조선과 한국의 경우에 비교하기는 되게 어렵죠. 사실 이렇게 인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생활개선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풍속 통제 관련해서도 연구에서도 또 다루기도 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셨고 또 특히 이제 이 1926년 그 실제로는 이제 좀 더 앞서서 1910년대부터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던 그 풍속 통제가 실제로는 26년 이제 그 독일 파시즘 법제를 그대로 이제 그 아주 동시대적으로 하면서 이제 변형된 것인데 그때는 이제 선량한 풍속 때 구습, 조선의 구습이라고 하는 이제 그 대비 구도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의 경계를 특히 이제 근대적이고 식민적인 인간의 경계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게 전시대원 체제가 되면 제가 이제 그 음란과 혁명에서도 밝힌 중요한 부분이 이 풍속 통제의 그 메커니즘이 전시동원 체제에 오면 사실은 그 비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고 색출해내는 법적인 그리고 이념적인 패러다임으로 이제 전유된다.
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른바 선량한 풍습이 바로 좋은 일본이라고 하는 틀로 확산될 수 있었고 그 무규정성들이 실제로 이 절멸과 학살의 근거가 되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그 중요하고 그게 일본과도 다른 지점이 있는데 이제 그리고 오키나와나 저도 하고 싶은 게 이제 타이완과도 비교 연구를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도 제가 가서 발표했을 타이완에 이제 이 비슷한 식의 풍속 통제에 관한 발표들도 들었는데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의 차이입니다. 제가 그 풍기물 이후에 그 다른 별도의 논문들에서도 이제 제가 쓰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이른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근대적인 관습, 이게 다이쇼 문화라고 해서 서구 근대 문화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 법 풍속 통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는데 조선에서는 이제 그 뭐 수간, 남색, 비역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제 또 그렇게 하면서 얘를 조선의 구습이자 그 중국의 나쁜 영향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면서 얘는 오랫동안 이제 그 단속과 통제에 그리고 그말 그대로 수간이잖아요. 이제 그 문명화 이전의 것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는데 그 디콜로니얼 페미니즘 보면서 이른바 그 아프리카 남미에서의 그 식민주의도 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걸 발견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루고네스는 간성이나 그다음에 이성애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이제 그런 성적 관계들과 지향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수간, 똑같아요. 비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거돼야 될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조수미 선생님 말씀처럼 이 각자 영역에서의 또는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의식 또는 관심 이런 얘기 좀 또 들려주셔도 접속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말씀과 또 있으실까요? 채팅창 혹은 뭐 직접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조수미 선생님이 뭐 또 뭔가 소개해 주셨는데 요거 그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다른 분 얘기할 시간 제가 뺏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냥 저 책 소개만 2개 했고요. 오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앞에 제가 소개했던 로보 사피엔스 제페니쿠스가 사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제 그 책만 번역이 되어서 나왔고 사실 그 전시동원 체제라든지 섹스앤더 규범의 재생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인을 주로 대상으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다카라스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본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여성국극처럼 여성들이 모든 그 성별을 다 아니 남녀를 다 이제 연기하는 다카라스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제국주의 근대화의 산물이고 그게 이제 그 킨테츠의 사장이었던가 하여간 이제 그 사람이 그 철도를 넣으면서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그 자신의 관광지를 좀 더 이렇게 번성하게 만든 게 이제 다카라스카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한편으로 이게 로보 사피엔스하고도 사실 좀 겹치는 부분인데 이제 식민지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공연 예술하고 어떻게 맞물리는가라고 하는 부분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그게 사실 되게 특이하잖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여자들이 남녀 역할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되게 그 다른 뭐 특히나 뭐 미국 같이 이제 성별이분법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교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애초에는 이게 이제 그런 그 가부끼랑 비슷하게 남성과 여성을 섞어서 성규범이 문란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여자들만 따로 그것도 이제 참한 교수들을 한 기숙학교에 몰아넣고 남자 역할도 여자가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건전한 이성애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재생산하고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건전한 예술을 표방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뒤에서 일어나는 온갖 연애와 아까도 뭐 말씀하신 동반 자살이라든지 이제 이런 스캔들을 보면 사실 이게 이제 규범을 강화하는 게 표면적이지만 사실 뒤에서는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공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동원 체제 안에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제 뭐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남방이 이제 무대가 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야만인들을
교화해서 제국의 일부로 만드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책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또 의견 아니면 질문 등이 있으실까요? 혹시 사전에 주신 질문지에 아, 대해서도 네, 랑 김미정 선생님도 그 소감에서 네. 질문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시간이 음. 없어서 다 다루지 네, 그 못해요. 사실은 이제 저도 틈틈이 뭔가 공백이 될 것 같으면 제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드릴까 했는데 공백이 안 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문지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신현민 선생님도 질문을 좀 남겨주셨는데 질문은 간단하지만 그래도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먼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현민 선생님이 혹시 요거 뭐 직접 좀 또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읽는 건 너무 물성이 없게 들릴 것 같아요. 저라고 물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 뭔가 그 동성애 담론이 식민지 시기에 사용이 되었을 때의 논의들이 잘 없기는 하지만 뭔가 예전에는 다카라즈카의 여성 관객 연구하면은 퀴어니스가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만 읽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좀 더 복잡한 논의들이랑 맥락이랑 연결이 되어서 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조수미 선생님이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당시의 여성 동성애가 정체성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제 남자랑 연애하거나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자와 문란해지기 전에 여자애들끼리 이제 아기자기하게 동성애하는 거는 허용을 해줬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야만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조수미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우생학 논의하고도 무관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에도 수입돼서 적어도 80년대까지는 남아있던 것 같다. 그리고 한치윤 루인 선생님의 퀴어 한국사,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권명화 선생님이 이에 대해서 조금 보태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이전에 류인 선생님도 요 작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동성애를 그러니까 비인간적이고 문란하고 선량한 이제 풍습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규정이 1926년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또 그거를 통제를 해라라고 하는 이제 이제 정책이 하달이 되니까 조선의 지식인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이걸 어떻게 통제하라는 걸까에 관해서 이제 다양한 논의를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주로 통제를 해라. 왜냐하면 뭐 그걸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라던가 이제 청소년 단속의 일환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왜 주로 청소년 단속이었는가? 근데 사실 주로 청소년은 아니었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담론이 주로 이제 그걸 담당하는 지식층이니까요. 그럴 때 그런 논의에서도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조선에서는 동성애를 왜 법적으로 통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 납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알 수가 없다. 근데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런데 왜 납득할 수가 없었냐면 조선에서는 그 이전에 이런 이제 동성 간의, 그러니까 여성 동성애든 남성 동성애든 그게 뭔가 이제 문란한 풍속이라던가 이른바 자연적인 그런 질서, 성적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어,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위생? 예, 첫 번째, 위생. 그래서 화장실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자. 어, 이제 그 위생을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아닐까? 뭐, 라던가 이제 그 방안을 찾아갑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그 연구도 있긴 한데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 문학작품에서 보시면 그 동성애가 되게 자연스러운 행위, 성행위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관념이 없었습니다. 동성애를 악마한다던가, 막 이렇게 그런 개념 자체가 없고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성적 관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의 한국인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제 비이성애적인 관계에 대한 관념이 없다. 네. 관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회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젠더 질서, 그러니까 이성애에 기반한 젠더 질서가 근대 식민적인 권력에 의해서 구축된 거라는 이제 좋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게 일본 본토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제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통제하게 되면서 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제 조선에서 되게 사실상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존재했는데 이게 이제 그 통제 과정에서 아까 보시면 이제 청소년이라는 개념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에 대한 훈육의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선의 이제 지식인들이나 이제 그런 행위자들은 이 이제 비이성애적인 성관계가 이른바 이제 어렸을 때나 이제 그 이성의 눈뜨기 전에 그냥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크면 이성애를 알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 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건 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훈육을 하면서 왜 청소년한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레파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본과도 되게 다른 맥락을 가지는데요.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역사적인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실제. 제가 이제 이 논의를 한 것은 이제 그 한국에서의 동성애 처벌법의 기원을 이제 우리 그 조국 전 그 장관님의 연구에 해서 이제 미군정기의 소도미법에서부터 두고 있지만 사실은 식민지의 이 풍속통제법과 그 법의 이제 유지 재생산 으로부터 봐야 된다. 여기서 이 식민성의 문제. 이거를 이제 미국과의 관계로만 보니까 계속 기독교라던가 이런 얘기로만 하는데 사실은 일제 식민지를 봤을 때는 아까 여기 사전 질문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 역사적인 아까 한국에서의 이 동성애를 죄악시하거나 처벌하고자 하는 그 이 권력 구조가 형성되는 것에 있는 식민화된 그런 법과 제도와 패러다임을 이제 강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제 뭐죠? 질문지, 사전 음, 질문지의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파시즘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셨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방금 그 질문, 사전 질문 중에 이민우 선생님 혹시 접속해 계시다면 조금 이따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채팅창에 그 사이에 황승원 선생님이 또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마침 이제 식민성, 제국주의 문제 관련해서 연속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황승원 선생님이 직접 발언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현지 조사차 와 있고요. 그래서 난방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좀 더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그런 동남아에 대한 차별의식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이등 신민의식 같은 것과 지금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와서 한 아세안 회담에서 CSP 비전, 그 조력자, 협력자, 뭐 도약대 이런 식으로 한국이 동남아의 협력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보면 어떤 다른 맥락에서 보면 그게 신제국주의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과 연결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일종의 감상평입니다. 네, 역시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이지만 선생님 또 보태실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 제가 원래 난방 관련한 걸 더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가장 큰 건 언어적인 장벽. 원래는 그래서 호주나 말레이시아에서 이 관련한 연구를 더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산에 오게 되면서 그 풍속 통제로 더 많이 기울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난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난방 공영권이라고 할 때 그 난방은 일본의 남쪽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의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남쪽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방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 동남아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로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된다. 사실은 그 신남방 정책이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과도한 비판이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기는 했는데요.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역사 파시즘에도 그렇게 쓰는데 한국 사람들이 현재 인종차별주의에서도 이른바 동남아 출신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기이한 그쵸. 차별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중국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근데 특히나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해는 이 시기 남방공영권에 의해서 구축된 그런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것도 이 첫 번째 원인은 일본도 그 당시 이제 불렀던 남방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연구에서는 일본이 남방을 이제 침략해서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막 급조된 지식들, 전문가 없음에 의해서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이른바 선주민 토착민을 아프리카 토인이랑 똑같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뭐죠? 단키치의 모험 같은, 지금도 소년 모험을 같은 데서 얘가 뗏목을 타고 막 가는데 동남아시아에 도착해서 흑인을 만난다. 이렇게 이제 그려져서 얼굴을 새까맣게 칠한 당시 조선의 잡지에도 남방은 그려지는데, 이제 벌거벗은 토인, 까맣게 칠한 토인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남방에 대한 정보가 없고 굉장히 이제 빠르게 만들어진 그런 정보들이 조선에서는 실제 이제 그 당시 남방 좌담회를 하는데 남방 전문가, 남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든 관계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문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워 들은 아프리카와 남방에 관한 얘기를 막 섞어가지고 하고 그럴 정도로 남방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철저하게 인종차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사실로 알고 있었고, 게다가 이제 일본이 패전하고 한국 전쟁이 나고 이제 냉전 체제가 되면서 사실은 동남아시아와 굉장히 선택적으로만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동남아시아를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만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과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남방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남방전선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는 거. 어떻게 지워지냐? 이 위안부 문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많은 위안부들이 남방전선에 끌려가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이 한국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집단 기억 자체를 상실하고 왜 훈할머니는 베트남에서 발견된다. 이런 식의 논의 같은 게 위안부 동원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뭐냐면 이제 최인훈이 태풍을 쓴 게 70년대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일제 강점기를 겪고 한국전쟁을 겪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 남방전선에 끌려갔던, 그쵸, 학도병들이 못 돌아오잖아요. 일본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른바 이전에 남방전선에 남아있던 A급, B급, B씨급 전번들을 다 찾아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기, 그 다음에 그런 연구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냐? 돌아온 학도병들, 이게 위안부에 대해서도 돌아온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잖아요. 돌아온 학도병들이 위안부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
그 전선에 아직 남아있다. 못 돌아왔다. 그러니까 데려와 달라. 그런데 이제 4548 때는 누가 데려올지 알 수가 없고, 한국전쟁이 지나고, 그다음 국가가 건설되는 과정에도 이들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냐면, 그 남방에 있는 학도병에 대한 논의를 금하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게다가 냉전기가 되면서 많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이제 공산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이전에 남방 전선에 남아있는 조선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남방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뭔가 공산주의적인 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제 반등회 같은 식으로, 이제 뭔가 터붓이 되면서 아예 그 동남아시아에 대한 언급, 또 식민지식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 자체에 대한 언급을 안 하면서 집단적으로 버려버렸죠. 망각. 응. 그러니까 그 망각한 것에 대해서도 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 초반기 4548기에 그 돌아온 학병, 귀환한 학병들에 관한 논의에서는 그 죄책감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데려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데려오도록 국가나 정책이 요구하지만 국가나 이거는 계속 그거를 방관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기에 따른 어떤 집단적인 죄책감 같은 게 남아 있었지만 이후로는 그게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요. 이거 이제 위안부 문제랑도 또 되게 다른 문제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남방과 관련된 식민주의의 기억을 집단적으로 망각해버리고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만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만나고 이런 이제 역사들을 보지 않는 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인종차별주의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된 이야기가 아직 채팅창이나 의견 여기 제가 표시하신 분을 보지를 못해서요. 그 사전 질문 이쯤에서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민우 선생님 자리에 계신가요? 어, 그, 여러 선생님들이 실제 이제 키워드로서의 파시즘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좀 궁금해 하신 것 같고, 혹시, 혜연 선생님 계신가요? 아까 제가 잠깐 보긴 했는데, 지금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접속해 계시지 않다면, 어,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사전 질문 남겨주신 것들을 조금 모아서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네, 권명환 선생님이 미리 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여겨져서 이를테면 이민호 선생님이 그 1930년대 한국에 들어온 근본주의 개신교 교단에서 여성 평등 교리를 부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여기 저 채팅창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일에 파시즘적인 경향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남기셨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 좀 과문한 분야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이 좀 응답을 해주실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특히 이제 그 교단을 정확하게 이제 이 교회사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뭐 이런 식의 증오 정치와 연결되는 것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뒷부분에 냉전기나 냉전 이후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일제강점기나 전시동원 체제에서 단초라고 할까? 좀 맥락이 다른 부분이지만 저는 이제 좀 고민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에 의무교육이 되고 있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되고 있지 않았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뭐 협력층이든 모두 망라하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 교육을 뭔가 만들려고 했고 그 조선의 교육의 대부분을 그쵸. 이 선교사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미나 그쵸.가 시작되자 이 미션 스쿨들이 모두 일제히 그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을 떠나버립니다. 이 당시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받았던 그 배신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단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의무 교육이 되지 않았던 상태에 정말 그 미셔너리 스쿨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육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조선의 지식인들이 뭐 팔을 막론하고 이 미션계 스쿨과 미션계 교육 시스템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들에게 조선은 뭐였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개신교가 했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에 대해서 계속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다 그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신교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식민지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이 되게 전형적으로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에 톡에 네, 이승준 선생님께서 네, 부산 외대 네, 저 항상 선망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 연구원 네, 항상 거기서 너무 흥미로운 연구들 하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진짜 막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계속 성공시키시고 막 작업도 해주셔서 한국에서 요즘 사실 중남미 연구하는 연구자 풀이나 제도가 거의 안 남아 있어서 전 언제나 너무 가서 배울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언제든 네, 어떤 형태로든 청해 주시면 한번 뵙고 저도 그 연구원에서 하시는 작업들도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의견이나 질문을 들려주실 선생님이 계실까요? 개인 메시지 주신 거군요. 저는 이게 전체 메시지인 줄 알고. 네. 그래서 또 네, 이렇게 또 네. 이승주 선생님이 직접 남겨주시기도 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개인 메시지를 공유해 주신 네.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의견 남겨주셔서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파시즘 얘기, 남방 이야기, 계속 이야기가 연결되는 와중에 그러면 여기 또 현장 질문 아직 지금 좀 준비 중이시라면 사전 질문 중에서 혜연님도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리를 비우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대신 대독을 하면 파시즘 체제의 감정 구조가 오늘날 혐오 정치와 연관되어서 해석되는 부분들의 핵심을 부연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것인데 실제 저도 선생님 책 읽으면서 지금의 이제 뭐 혐오 또는 증오 정치 아니면 뭐 헤이트 스피치 뭐 워낙에 이제 선생님 계속 해오시던 작업이지만 이것이 한국에서 이해되는 방식이 뭐 이를테면 선생님도 뭐 얘기를 하신 거지만 신자유주의의 뭐 능력주의 아니면 개인으로의 책임 전가 뭐 이런 방식들 근데 이제 그것과는 조금 그걸 포함해서 이 역사적인 파시즘의 강제된 자발성 아까 이제 계속 강조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의 키워드라고 여겨지는데 그 강요된 자발성 또는 강제된 자발성 이런 맥락과도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서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했습니다. 조금 선생님 의견 네, 보태주세요. 네. 혜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감정 구조와 혐오 정치의 핵심을 말씀드리긴 정리해서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김지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헤이트 스피치 얘기하면서도 이 증오 정치를 자꾸 신자유주의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에 의미도 있지만 한계가 크다. 왜냐하면 그게 지역적으로 특화되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 증오 정치의 지층을 보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물론 그게 이제 계급 중심적으로 자본주의적 공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한국 사회에 고유한 또 그런 복합적인 계급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그쵸 이런 특히 젠더와 인종의 그리고 지역이라던가 이런 문제 자체를 부차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그 젠더나 인종 담론에서 계급을 부차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이런 역사적인 지층들 그리고 이 역사를 얘기하면 그 역사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건가? 역사 연구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파시즘 연구랑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돼요.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 연구하신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파시즘 연구는 이제 그 총력전파라고 해서 총력전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까지를 관통하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1차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연결해서 일본의 파시즘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총력전파라고 부르는 거이잖아요. 이제 이분들의 작업이 또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받긴 했지만 또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윤회탄이 선생님이 아프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후속 연구가 끊겼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또 이렇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파시즘 연구에서 그건 일본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크리티컬 파시즘 연구에서도 이게 역사를 이제 뭐 그 역사적 파시즘 체제, 뭐 그다음 냉전,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구 제국주의적인 방식이다라는 걸 계속 비판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제가 그 헤이트 스피치 연구에도 썼지만 냉전이야말로 서구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거기서도 썼지만 뭐 사실 발리바르조차 냉전을 긴 평화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게 서구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냉전이라는 긴 평화가 지나고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왔다. 이게 발리바르의 뉴워의 첫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냉전을 긴 평화로 살았던 국가와 지역이 도대체 몇 개나 되나? 그렇죠. 미국, 유럽, 그러니까 구제국들 외에 나머지 국가,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냉전을 우리가 평화시대라고 감각하는 한국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나요? 학살의 연속이었고, 그 열전이 과연 식은 건가? 내전의 연장선에 있고, 더한 국가들도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라는 것도 냉전 이후의 체제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그런 구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의 문제를 이제 특히 타식민주의 연구나 식민주의 비판 연구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의 틀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자꾸 이런 식미성 자체가 부차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좀 논쟁적인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아무래도 요새 한국에서는 뭐 인문사회학 연구자도 거의 없어지지만 이제 역사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있기도 해가지고 논쟁적인 그런 논점이 잘 안 생기고 있는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 죽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혜연 쌤이 얘기해 주신 뭐 이제 칭찬해 주신 건데 좋게 봐주시는 그런 뭐 열정이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저는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공부에 대한 열정이나 뭐 이런 의미부여가 크다기보다는 오늘도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많은 준비를 해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 20년 전에 나온 책을 왜 이렇게 막 그 너무 몰두해가지고 그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 그 제가 그 이전부터 해온 작업들에서 그게 이제 사실 역사 파시즘도 되게 큰 주제잖아요. 범위도 너무 넓고 사실 다루어야 되는 자료도 너무 많고 해결되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 뭐 그 후에 나 음란강에서 제가 풍속 통제 같은 경우도 너무 그 범위가 넓어가지고 죽기 전에 다 못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던 터라 사실 그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내가 해결을 아직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아직도 있고
또 나중에 보니까 이건 해결하지 못한 게 있고 해서 계속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큰 틀을 제시했지만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계속 그 해결해 나아가는, 근데 이제 그게 그 과정이 저 개인의 한계도 있지만 실은 우리 시대가 지식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후에 이제 어떤 지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 답을 찾게 된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정독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제 잠정적인 해결이나 방향성 같은 걸 찾게 된 지점들도 있고요. 또 헤이트 스피치를 연구하게 된 것도 그 남은 문제들, 이것이 현재적으로 어떻게 재생산되는가를 보려면 헤이트 스피치를 연구해야 됐고, 이제 그런 연장에서 아직도 남은 문제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책에 대해서 하면서도 계속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의 갱신된 패러다임을 보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이제 해결을 해나가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연구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책을 쓸 때, 그러니까 이 인종주의에서 중국에 대한 게 모든 곳에 다 있는데 제가 그때 제 수준에서 중국에 대해서 쓰기가 어렵겠다라고 사실은 결정해서 곳곳에 중국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다 있는데 챕터를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돼 있지 않았고 일단 중국어를 못했고 그래서 그 상태에 담론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어로 공부를 하고 중국어 10년을 공부하고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 좀 써볼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게 정독 연구랑 만나서 내가 다른 방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내가 고민한 것을 쓸 수가 이제 좀 나름대로 제안해 볼 수 있겠구나 내 고민들을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은 남방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하지 못한 게 너무 많고 제가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해야 되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하지 못한 아직 많은 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지금 시간이 사실은 충분하게 남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정된 시간은 아마 45 분인가 50 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5 시에는 그래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사회를 지금 좀 부족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사전 질문을 하셨는데 계신 분들이 있네요. 제가 뒤늦게 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전 질문을 하셨는데 인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뭔가 의견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또 그래도 이 아쉬운 이 시간에 '꼭 이 이야기는 나누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계시면 그런 분들 이야기도 1-2 분, 2분 정도 한번 더 듣고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정 선생님 손 들어 주셨어요. 네. 네, 선생님 오늘 강연도 감사하고요. 책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 난방 관련된 부분이 3장인가요? 특히 재미있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그 도쿄 전범재판, 판결문, 기소장, 소수의견, 다수의견 번역이고 거의 끝나가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BC급 전범 처리.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전시 동원 체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 시사점을 얻은 것이 제가 관심이 있는 시기가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 전후라고 하는 전후 체제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전시 동원 체제의 효과이자 결과로서의 전후라는 시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시사점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젠더적인 관점으로 재배치하고 제가 선생님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재배치하고 재해석해야 되는 것의 엄중함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홋카이도에 필드워크를 갔을 때 만주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제 자손들이 있었고 근데 사실 아까 선생님 책에도 나오지만 만주라는 곳 자체가 사실은 또
어떤 이민으로 만들어진 어떤 식민지 한 부분이잖아요. 식민 제국의 한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귀환해서 아까 선생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얘기도 하셨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사실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거죠. 예, 못 돌아가고 어쨌든 일본에 남아서 뭐 원폭을 맞거나 어쨌든 폭격을 맞거나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만주에 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온 사람들을 배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홋카이도에 가서 자기 고향을 뭐 예를 들면 도토리 초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도토리현에서 온 사람들 이런 건데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또 전후사라는 맥락에서 하게 될 때 선생님 연구 엄청 참조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되고 그런데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단절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고민 속에서 이 전후라고 하는 시공간, 특히 식민지에 동원되었던 뭐 일본인들, 특히 일본인들이 뭐 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도 그렇고 돌아와서 귀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이른바 전후 개척이라고 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내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또 자위대 건설하면서 다 쫓겨나거든요. 그런 역사가 또 현대사에 있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고민했던 그 전시 총동원 체제, 전시 동원 체제라고 하는 것이 전후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너무 횡설수설했지만 예. 아닙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요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이제 연구 시기에 대한 질문들도 있으셨는데, 저는 이제 와서 그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박사 논문은 한국전쟁 경험을 가지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시기가 전공은 아니고, 저는 이제 한국전쟁 경험이 제 전공이었는데, 한국전쟁 경험에서 이제 냉전이라고 부르는 시기까지. 근데 한국전쟁 경험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식민지배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젠더 정치의 역사성을 한국전쟁 이후로 다루는 게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제강점기 연구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일제 시기를 더 오래 연구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해방 후를 연구했다는 걸 다 잊어버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전쟁 후의 전후 말고,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전후라고 하는 개념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특히 최근 연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본에서는 그쵸, 개척단으로 갔던 사람들이 일본에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구술 연구, 체로, 기록, 지역별 기록, 막 이런 게 진짜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왜 안 돼 있는 걸까?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히키야게에 관한 일본의 비교할 수 없는 유네스코 문화유산만큼 되어 있는 기록과 기억과 역사와,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은 4548 기간의 귀환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위안부 연구, 에서나 이제 좀 다뤄질까 말까 이제 거의 사실은 다뤄지지 않고 있죠. 기록도 없고, 제가 이전에 앞전 논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똑같은 귀한 항구였던 마이주르와 부산과 인천을 비교해 보면, 이 기록과 이제 공통의 집합 기억이 어떻게 사라졌는지가 너무 잘 드러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전시동원 체제 이후를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그쵸? 이 집합적 기억의 역사가 계속해서 누적돼서 오는 역사가 있는데, 사실 한국의 연구자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사실 전후 1945-48에 대한 공통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억 자체를 계속 지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현재의 사실은 이제 건국절,
논쟁이나 윤석열의 지향 같은 데로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시기라고 하는 4548 기기를 공통기억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게 아까 그 난방 문제랑도 연결이 돼 있고 한국전쟁과 분단에도 이어져 있고 그러니까 일본처럼 이게 그 개척단의 경험이 어떻게 돌아와서의 마을 만들기가 되는가. 그쵸? 이런 이 연장선의 구도가 안 생기는데 그런 구도와 한국적인 버전을 생각했을 때 제가 요새 그래서 지방 소멸이나 한국에서 지역의 형성에 대해서 이 문제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이제 해보지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욕만 바가지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뚫고 나가보려고 하는 게 그 지점이에요. 지역의 형성. 그쵸? 그러니까 한국에서 4548은 일본과 같은 전후가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도 미 군정에 지배된 치욕스러운 시기라고 하지만 여기는 학살의 시기, 그것도 지역 초토화 작전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타이완의 그 228 기념관에 가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 미군은 왜 조선의, 그러니까 이 제주의 사람들을 완전히 약간 야만화해서 두려워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전시동원 체제까지 일본 식민 지배가 만들어 놓은 이 야만화의 결과, 높은 문맹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 동남아의 선주민들과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을 그래 학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구축된 우리가 한국의 제노사이드 학살은 지역적으로 구축되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제주부터 광주까지 또 경산부터 시작해서 다 지역화된 제노사이드가 국가폭력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선주민들에 대한 학살 정책의 역사들이 사실 8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그것과 괴를 하는 게 지방을 이 국토개발의 일환으로 국가 유기체의 일환으로 빨갱이들을 노동자로라고 하는 이제 이게 박정희의 모토잖아요. 와 병행해서 만들어진 게 한국에서의 지방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본에서 전시동원의 결과이자 효과로서의 전후를 보는 방식, 그리고 걔네가 결국 마을 만들기로 귀착되는 것은 한국에서는 한국의 이 지방이 어떻게 지역에 대한 초토화 작전으로부터 시작했는가를 규명하지 않는 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의 연구가 부럽긴 하지만 그 패러다임으로 한국을 연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긴 돼서 아마 당분간 이 주제에 좀 몰두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너무 많이 헤매고 너무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네. 5시 2분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초반에 너무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반성이 되고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제가 아쉽기도 하고 여기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시간이 좀 빠듯하다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딱 10분까지만 제가 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이제 손 들었다가 잠깐 이제 놓으셨는데 김혜란 선생님이 간단하게 또 하실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네,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자칫 선생님께서 하신 발표에 초점이 어긋날까 걱정되긴 하지만 정동에 대해 주목하셨다는 점이 그러니까 정동에 대해 주목하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젠더 역사를 계속 하셔오셨는데,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것을 정동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재맥락화, 재해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볼 수 있고 정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지 저는 그것이 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제가 기회가 되면 항상, 저는 정도이라고 하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한국에 소개한 적이 없고, 한국 사회의 역사적인 변화 과정, 역사적인 젠더 정치 변화 과정을 연구하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개념, 들을 찾아 나가는 중에 그것의 하나로서 정동 연구와 조우하게 됐다.
정동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뭐 그 전에 언거버너블즈에 관한 연구라던가 뭐 이런 이제 것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른바 어펙티브 턴이라고 하는 것과 공유하는 지점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초기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가 너무 과도한 자의식인가 그런 생각도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저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페미니스트 젠더 연구자들이 우리는 스피노자 이론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의 감정의 문화 정치의 역사들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개념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만나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역사적 파시즘 연구도 그렇고 거기 앞에서도 썼지만 사실 이제 원래 한국 전쟁 연구하면서 일제강점기 연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었고 저는 운이 좋아서 사실은 역사 전공하는 선생님들과 아주 밀접하게 공동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의 한 7년 가까이, 7년에서 10년 가까이를 같이 계속 아주 하드 트레이닝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작업이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제강점기 자료가 지금은 막 국편이나 이런 데 다 데이터화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화 할 때 이제 연구에 같이 참여하게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문서 자료가 사실 제한적이죠. 실제로 엄청 많지만 이후를 생각해보면 오늘날 같은 데 생각해보면 오늘날 이 모든 데이터를 이제 돌리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자료들을 그 과정에 같이 참여하는 덕택에 거의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 연구의 패러다임을 내적으로 왜 이렇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가를 그분들이랑 공부하면서 부딪히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그 자료들 안에서 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제가 그때 막 꿈도 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한 게 아니라 이 자료로 그려진 역사상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 자료를 통해서 구축된. 근데 그래서 제가 음란과혁명의 이상한 이미지 같은 거 실었던 건데요. 진짜 이 안에 인격화된 형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자같이 떠다니는 어떤 힘들을 자료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실제. 근데 얘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얘가 분명히 이렇게, 행위자가 죽고 역사가 단절돼도 끊기지 않는 힘으로 있다는 걸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감지한 역사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사실은 학문적인 언어로나 내가 느끼는 것과 지식의 언어로 만드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 무슨 상상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획득한 어떤 상이었지만 그거를 이론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론화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연구 같은 거 방법론을 막 진짜 낱낱이 이제 찾아다니는 과정에 이제 제가 스스로 공부도 더 했고 실패도 많았지만 덕분에 이제 공부도 많이 쌓이고 이제 지평 같은 거 이제 다른 연구자들은 어떻게 이제 길을 나아가고 있고 이런 약간 큰 틀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찾아내는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정동 연구도 그때는 막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회자될 때가 아니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내가 본 역사상에 대한 설명과 되게 비슷하고 이들이 고민하는 연구 대상이 제가 고민하는 연구 대상과 매우 닮았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게 이 책에서 이제 정책 자료에서 골칫덩어리라고 설명됐던 거. 또는 사람들이 넌센스적인 거라고 불렸던 거예요. 무의미하다고 했던 거. 이제 이게 사실 정책의 어휘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풍기물란자. 그래서 제가 음란과 혁명에서는 서발턴이라고
것도 좋지만 나는 한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풍기문란이라는 개념이 서발턴을 대체하는 게 나는 역사적 범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서발턴은 인도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지 그냥 추상 명사나 보편 명사가 아니잖아요. 보편 범주가.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이 풍기문란이라고 하는 거, 풍기문란 자들이라고 부리는 자들이 사실 인간 경계 바깥에 있는 자들이란 뜻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사화된 범주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하는 정동도 사실은 그런 스피노자 이론의 재해석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역시 뭐 예를 들면 사라 아메드도 마찬가지고 페미니스트 감정 연구나 페미니즘 어펙트 연구도 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분석하는 범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너무 말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선생님 얘기를 사실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이제 약속된 시간을 넘어가면 조금 곤란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초반에 아까 프리뷰 소감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신없이 그냥 두서없는 아무 얘기나 막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책 꼭 읽으세요. 지금 이 책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그때의 렌즈가 지금도 뭔가를 보이게 합니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선생님들 얘기 지금 나누시는 거 들으면서 지금 그 말을 정교하게 말했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뒤늦게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죠. 선생님 책을 실제로 이 책을 여러분 이제 읽으신 분들 또는 읽으실 분들은 이곳과 저곳이라고 하는 아주 이질적인 또는 이곳과 저곳이기도 하고 옛날과 지금이기도 하고 어쨌든 결코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시공간들이 연결이 되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 환원시키지 않으면서 그 유사성이나 구조를 본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고 또 동시에 구조를 보는데 어느 한쪽으로 환원시키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이제 뒤늦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프리뷰를 다시 써야겠구나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공유한 원고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 이제 계신 분들 굉장히 오늘 끝까지 이렇게 같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 짓기 전에 권명환 선생님 정말로 마지막으로 남기실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그리고 오늘 정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일단 많이 신청도 해주시고 또 오늘 일요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셨고 또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뭐 어떻게 보면 막 그 연구에서 퇴임해야 될 땐가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물론 물리적으로 이전같이 더 집중도를 가지고 연구를 못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서 있는 자리와 새로운 상태에서 또 고민하게 되는 새로운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이나,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의 이제 꼭 뭐 이렇게 만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연구의 동료 관계나 또는 그 질문들이 방향이 같지 않더라도, 이제 그 연결된 질문과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관계에서의 이제 부대낌이나 뭐 그게 때로는 충돌이 되고 막 마찰이 되더라도 그런 부대낌이 사실 이런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게 없으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진전된 그리고 또 새로운 방식의 어떤 논의들 구조를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뭐 그 페미니즘, 젠더 연구, 퀴어 연구 또 이제 인종차별주의 비판을 비롯해 소수자 연구하는 분들의 날선 문제 의식들이 이렇게 동호반복하지 않으면서 또 계속해서 질문을 이제 멈추지 않고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할 때도
너무 긴장해가지고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내 최선이 이거다 일종의 해야 그 최선의 상태에서 까일 수 있다. 내 원래 뭐 더 잘을 할 수 있었는데 여지를 두지 않고 최선의 상태를 보여주고 비판을 받겠다. 라고 하는 자세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많은 비판을 통해서 좀 더 갱신할 수 있는 연구들을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그게 이렇게 이 자리에 어렵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사실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또 되게 저한테 많은 힘이 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네, 끝까지 정말 자리 함께 길게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이제 이후 저 갈무리 행사 이야기인데요. 2월 8일,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일요일에 오후 2시에 그 윤인로 선생님의 권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둘러싼 강연이 또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선생님들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늦은 시간 다들 편안한 휴식 네, 취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